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수사반장, 아니 목요일은 정법 승부로 꾸며지죠. 자, 오늘도 정말 정치와 관련된 문제 법률적으로 한번 쫙 해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원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어제, 전 이게 오늘이라고 자꾸 착각이 된다. 어제였었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1심이 나왔는데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각각 징역 3년씩 선고가 됐는데 예? 여기에 여쭤볼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저는 죄가 될까 되지 않을까 판단이 쉽사리 서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첩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마땅한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뒤에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실체 관계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1심 판결이 선고됐고 나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공소 제기한 그 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민주주의 헌정사상 손꼽힐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조 변호사님, 뭐 변호사 쭉 하시면서 형사 사건 맡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3년 6개월인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사실 원래 형사사건 빠르죠. 빨리빨리 하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인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 뭐 한 1년,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한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또 항상 신년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계속 겹쳤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피고인이 뭐 15명이나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주장사실 정리하고 증거자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요소가 있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길게 걸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아니 잊어먹을 만하니까 판결이 나오자고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실형 선고 3년 백원우 비서관한테는 1년 6개월인가 뭐 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어제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오늘이라고 그러네요.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다 판결 선고가 보니까 많으니까. 어제 오늘 2년, 계속 2년 실형. 네, 2년 실형 했는데 이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어요?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 회기 때는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다 보니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유사한 형을 선고하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더 이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어쨌든 1심 이제 나왔으니까 2심은 뭐 또 3년 후에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을 그러면은 것으로 재판이 보입니다. 평생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이제 1심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다음에 2, 3심은 뭐 3개월 이런 규정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사실상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된 부분이 있어서 2심은 그래도 1심보다는 훨씬 좀 축소돼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축소돼서 언제쯤? 얼마나요? 한 뭐 1년? 6개월? 뭐 1년 정도 되지 1년. 않을까요? 네, 네. 1년. 예. 1년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실까요? 내년 안에는 아마 항소심 네. 선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안에. 상고심까지 간다고 해도 내후년 연초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황운하 의원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네. 1심에 징역형 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만일 일단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네네. 4월 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도전할 수도 있겠네요. 국회의원 공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1심에서 이 사안으로 유죄가 선고된 마당에 민주당이
공천을 해줄지가 근본적인 의문은 듭니다. 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공천을 해준다면 그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거나 황운하 의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소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검찰이 기소를 한 수준을 넘어서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고 법정 구속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3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면 상당히 중한형이 선고된 것이거든요. 별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재판을 뭐 제가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궁금한데 이렇게 형사 사건 피의자들이 이렇게 판결을 받더라도 난 진짜 억울하다 이런 케이스는 드물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억울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는 억울하고 뭐 혐의 부인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뭐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떻게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명이 걸려 있고 또 뭐 재선도 노려볼 수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계속 이런 부인 입장을 조금 유지하다가 뭐 항소심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다가도 이거 정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인정하면 뭐가 달라져요? 형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면 사실상 이제 그 형량이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될 건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입장을 뭐 선회해서 인정을 하고 좀 반성을 한다면 그래도 좀 형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요번에 아까 이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판결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3년형은 약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서 징역 5년 이하 등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역시 징역 5년 이하 등인데 양죄가 모두 성립함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했을 때 징역 3년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양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에 비춰보면 다소 낮다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여러모로 쟁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송초로 당시 후보자와 식사 자리를 갔죠. 거기서 수사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고 본인은 그때 처음 만났고 그때 한 번 만났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명 수사가 시작됐는데 일사불란한 움직임의 정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 문무행정관이 첩보를 작성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하달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요 수사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 보고는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가 지나치게 세세하고 이례적이면 의심을 받을 만하죠.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조만간에 진행할 것이라든지 어떤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정보까지는 일일이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는데 아마 그러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통상적인 보고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볼 때 이 사안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던 이유는 내부 경찰관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 김기현 측근과 관련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는 혐의거든요. 전보 조치 당했던 경찰관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다소 부당한 전보 조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아마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수사과 진흥범죄수사대 3명이 10월에 느닷없이 다른 부서와 지구대로 전보가 되죠. 경찰서도 아니고 지방청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데 지구대 업무도 상당히 가치 있는 저도 오랫동안 지구대 근무를 했으니까 갑자기 지구대로 발령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경찰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와도 지구대 근무 그럼요. 시작하나요? 저 팀장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대에서 뭐 순찰차 운전하고 예. 이 곤봉 차고 나가서 뭐 대면 업무 다 했었으니까. 근데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직과 승진이 모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숨과도 같은데. 경찰에서 돈 많이 벌면 큰일이죠. 예. 그리고 보직과 승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무리했던 것 같아요. 내부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내부 반발을 일으키니까 만약 당시 수사를 참여했던 경찰관들이 이거는 하명이 아니어도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과연 쉽게 성립할 수 있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당장 내부 경찰관들이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더니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나서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고 손쉽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소 무리한 수사가 수반됐던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 변호사님 뉴스에서 보셨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거는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도 다 이걸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윗선도 좀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 보셨죠? 네, 하고 있죠. 지금도. 네, 여전히.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존의 1심에서는 이제 그 위에선에서 이 건에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과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아마 계속 주장은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남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선거 관련 문제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네.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더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그 윗선,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최윗선이라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그쳤는데 그 윗선이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검찰이 적어도 입건하고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을 것 같은데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윗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보다는 물론 어제 무죄가 선고된 부분입니다만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전화로 송철호 당시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기 위해서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 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긴 했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전화로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었고 당시 국민의힘이 항고를 함으로써 서울고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무죄가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여러 나왔을 것이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포착하지 않은 여러 정황들이 현출됐을 텐데 그 정황들을 토대로 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관련해서는 더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입을 닫았던 누군가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현 단계에서 곧바로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재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이게 실형을 나왔어요. 실형 선고가 내렸어요.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는 네, 가정하에서 네.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재판부는 여태까지 드러난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일종의 상황 증거가 될 수 있고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잘못했네. 이래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왜라는 측면 다시 말해서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가 합니까? 그런 일종의 범행의 동기나 그런 경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형량을 최종적인 선고형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어떻게 동기가 이루어졌고 그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가 대부분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1심 판결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송철호 전 시장이라는 분하고 황운하 의원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하고 이런 세 분이 막 친했어요. 이러면 전혀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하니까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다는 건 친하니까 그렇게 봐줄 수 있다 이해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친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사 사건에서는 그 판결문을 교부하기 전에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선고를 하거든요. 아마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텐데 판결문을 보면 그 취지가 더 분명해지긴 합니다. 판결문을 보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범행 동기에 대한 적시는 거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특히 정치적 사안의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 논란이 불거집니다. 더군다나 그 일정한 의도가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이 제3자가 이 세 사람이 서로 뭐 긴밀하게 친하진 않았다고선 치더라도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누군가 그리고 송철호 전 시장이 각별한 사이였었고 이번에는 당선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주된 동기였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기재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